SGI 서울 보증. 아마 이 해킹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SGI 서울 보증이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짧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증.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 그 보증이 맞습니다. 그 보증을 서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서울보증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발급해서 대출을 받는 전용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얘가 보증을 서주고 여러분들이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갚으면 얘가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보증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서울보증회사라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보증을 서줍니다. 정말 위험한 회사이긴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증을 대신 서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출, 뭐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뭐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든가 요런 대출의 보증을 서주는 곳이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이 보증기관 중에서 전 세계 3위가 이 SGI 서울보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최근에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7월 14일 날 시스템이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얘네가 보증을 서주는 곳이니까 얘네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그 보증, 가입 증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7월 14일 날 이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출력이 안 돼. 먹통이 되는 겁니다. 어라, 이게 왜 문제지? 너 설마 랜섬웨어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번 달에 이 S24가 먹통이 됐고 기다리다가 랜섬웨어로 밝혀졌죠. 그래서 설마 너도 랜섬웨어니? 결론은 랜섬웨어였다. 설마 했는데 랜섬웨어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S24에서 봤던 것처럼 랜섬웨어는 복구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단기간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복구 길어지겠네. 근데 SGI 서울보증은 정말 일이 많은 회사란 말이에요. 대출과 관련된 모든 돈 거래에서 이 서울보증이 대신 보증을 서줘야 돼. 그런데 얘가 먹통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14일 새벽부터 먹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14일이 이사 적기였대요. 손이 없는 날. 그래서 대부분 이 14일 날 이사를 하고 대출을 보통 이날 실행을 하는데 서울보증의 보험증권이 발급이 안 돼. 당연히 먹통이니까.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사를 못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날 14일 날 굉장히 큰 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혼란을 틈타서 랜섬웨어잖아. 드디어 해커가 움직입니다. 랜섬웨어를 걸었으면 따르르릉 연락을 해야죠. 전화를 해야죠. 신원 미상의 그룹이 SGI 서울보증 회사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 SGI 서울보증이 국회에다가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랜섬웨어 그룹이 접촉을 시도해 왔다. 정체가 불확실한 랜섬웨어 그룹이 해결을 원한다면 답신하라 라고 하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이메일로 접촉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SGI 서울보증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답니다. SGI는 직접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요. 이후의 대응은 모두 금융보안원에 일임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금융보안원에 그냥 전적으로 다 맡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보안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금융보안원은 이 보안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왜냐면 금융권의 IT 서비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금융보안원에 일종의 허락 같은 게 있어야 서비스로 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금융권에 있는 해킹 보안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자, 그렇게 금융보안원에 일임을 하자마자 놀랍게도 해결이 됐어. 7월 17일 날 사흘 만에 SGI 서울보증이 복구가 됩니다. 17일 날 갑자기
복구가 돼.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결론만 딱 말할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랜섬웨어는 키를 모르면 그 파일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한 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여기 SGI 서울보증이 백업을 굉장히 잘 해놨구나. 아니면 에이, 아니겠지. 혹시나 우리 불순한 생각으로 혹시나 아니지. 아닐 거야. 이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빨리 복구한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한 건데 혹시 님들 딜했음?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흘 만에 갑자기 복구가 되다니. 이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금융보안원이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랜섬웨어를 해결한 거는요, It's me, 바로 접니다. 어떻게 랜섬웨어를 해결했는데? 직접 뭐 딜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커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랜섬웨어 악성 코드 있죠.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그 악성 코드를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악성 코드에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악성 코드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해킹 코드, 악성 코드가 취약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도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랜섬웨어의 키를 복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랜섬웨어 키를 랜섬웨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랜섬웨어 안에 있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로직이니까 암호화시키는 그 로직의 결함이든 아니면 키를 생성하는 그 결함이든 이 결함을 이용해서 키를 추출해내서 데이터를 복구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정말 희귀한 케이스고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 안에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키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복구가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취약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형 회사들이 괜히 랜섬웨어 몸값을 지불했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다 분석만 하면 가능한 거라면 운이 좋게도 이 랜섬웨어 안에 있는 취약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낸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 직원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아무튼 이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사실 근보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취약점이 있다라고 어쨌든 알려졌잖아. 그러면 해커들 입장에서는 고치겠죠. 아, 이거 이런 이번에 미스테이크였어 하고서는 고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근보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지금 시기가 뭔가 최근에 SKT 사건도 있었고 해킹 사건으로 이게 뭔가 잘못 은폐를 하려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피해가 3, 4일 만에 다시 복구가 되었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협상 없이 그것도 그 해커들에게 돈 지불 없이 몸값 지불 없이 해결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또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을 잘 됐으니까 이건 그렇다 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랜섬웨어에 걸린 것일까? 확인해본 결과 초기 해커의 침투 경로는요, SSL VPN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SSL VPN은 뭐냐면 보통 원격 재택근무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게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지나오면서 많은 기업에서 이 SSL VPN 장비를 거의 다 도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 SSL VPN이 있어야 집에서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가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SSH라는 서비스였어요. 자, 이 SSH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면 이 컴퓨터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면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로그인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해커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매우 여러 번 로그인을 시도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들을 다 때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브루트포스라는 공격이거든요. 무작위 대입 공격입니다. 근데 이 무작위 대입 공격이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어떤 거냐면 가능한 모든 조합의 비밀번호를 다 때려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넣는 거다. 그러면 0000부터 9999까지 다 때려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브루트포스입니다. 그러니까 AAAAA, AAAAB, AAAAC, AA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를 다 넣어보는 게 브루트포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브루트포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밀번호 오류 횟수 제한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게임이나 아니면 일반 사이트들에서 흔히 보셨을 거예요. 비밀번호 3번인가 5번 틀리면 계정이 잠기거나 아니면 10분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막 이런 거. 짜증나는 거 아시죠?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 브루트포스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만 넣어도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근데 이 브루트포스를 이용해서 장기간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간 공격 진행한 게 뭐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람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장기간이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브루트포스 모든 가능한 비밀번호를 다 대입해보는 거는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비밀번호 42년 이렇게 몇십 년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트포스를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해커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합의 브루트포스를 안 씁니다. 요새 말하는 브루트포스는 보통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전 대입 공격을 보통 브루트포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전 대입 공격은 뭐냐면 사전이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가 단어들을 준 파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쓸만한 비밀번호들을 가져와 그걸 조합해서 때려 넣어보는 이런 공격을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그냥 AAAAA부터 그냥 가능한 모든 조합을 넣어보면 말도 안 되는 공격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전 대입 공격을 브루트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람들이 쓸만한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뚫렸다. 자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아마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 쉽게 유추가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앵간히 어렵게만 썼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번호를 진짜 요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브루트포스로 못 깨요 이거. 아까 이거 기간 보셨죠? 40년 50년이 걸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유추가 가능하거나 쉬운 비밀번호였을 가능성이 얼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간 이름이나 아니면 날짜라든가 특수문자는 분명 이거 썼을 거야. 느낌표 골뱅이 이 둘 중에 하나 썼을 거고 특수문자는 숫자는 1, 2, 3, 4 중에 하나 조합이었을 거고 요런 조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유출되었던 비밀번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6월 중순에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에 해킹 사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화면에다가 초록색 글씨, 흰색 글씨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식입니다.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자, 6월 중순이면은 딱 한 달 동안 봤겠죠. 한 달 동안 보고 14일에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딸깍딸깍 해서 실행을 한 거죠. 자, 그게 이번 사건의 일이었다. 매우 아쉬운 점은 물론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 이걸 챙길 순 없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엇을 하느냐? 보안 컨설팅이라는 걸 받아요. 보안 컨설팅 중에 인프라 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프라 점검은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특히 네트워크 장비들의 보안 설정들이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는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 그걸 받으면 되거든요. 왜냐? T사에서 제공하는 주통 기반에도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여기 보이시죠? 대상이 VPN 장비. 로그인 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취약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야 돼. 자, 이게 우리가 모르던 공격 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치기로, 조심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사람 불러가지고. 자,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 장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지금 요 장비에는 비밀번호 횟수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게 인프라 점검이거든요. 아, 그것만 받았다면 이거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일이 바쁘겠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도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고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는 랜섬웨어인데, 여기에 사용된 랜섬웨어 이름이 건라라고 합니다. 자, 이 건라는 2025년 4월에 처음 발견된 유형의 랜섬웨어입니다. 근데 얘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콘티라는 랜섬웨어. 엄청 유명했던 랜섬웨어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 콘티라는 랜섬웨어의 소스 코드가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요. 자, 요것도 아마 제가 제 라이브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요 이제 팀원들의 불화로 인해서 이 얘기도 참 재밌는데, 아무튼 이 불화로 인해서 이 콘티 랜섬웨어가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출됐던 소스 코드를 이제 해커들이 자기 입맛대로 개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건라입니다. 자, 요 건라가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 딱 요게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순간 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백신을 다 죽입니다. 야, 사실 이거는 굳이 기능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전화해서 혹시 백신 꺼주시면 안 돼요? 하면 웬만하면 꺼줄 텐데. 장난입니다. 처음에 이게 실행되면은 먼저 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백신을 끄고요. 그 다음에는 참 드라이브를 돌아다니면서 파일들을 분류합니다. 사이즈별로 분류해. 자, 얘를 왜 사이즈별로 분류하냐면 크기에 따라서 암호화를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MB 이하는 전체 암호화, 1MB에서 5MB 사이는 앞부분만 암호화, 5MB 이상은 전체 크기의 7%로 3개 지점, 구멍을 내서 암호화. 그래서 파일을 못 쓰게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싹 다 암호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싹 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어렵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파일을 못 쓰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이즈별로 나눠놓고 구멍구멍 내는 거죠. 요렇게 하고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전화를 하는 방식이 요 건라의 랜섬웨어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건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데이터를 먼저 훔쳐온 다음에 암호화를 실행합니다. 이거는 건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MG 랜섬웨어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를 한 다음에 협박을 하죠. 야, 이거 내가 키 줄 테니까 돈 내놔. 근데 돈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야, 그러면 이거 데이터 유출한다? 협박을 해. 데이터 유출한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래도 꿈쩍 안 해. 그럼 어떻게? 그 데이터 다크웹 팔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러니까 MG 랜섬웨어들은 보통은 데이터를 다들 가져가고 암호화를 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불안해지죠. 허울 보증이 지금 일단 복구는 됐는데 현재까지 유출 여부와 2차 피해에 대한 분석은 금융보안원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사 중이에요. 확인 중입니다. 분명 그 유출 여부가 이제 나오겠지만 건라가 만약에 직접 이 그룹이 했다면 분명히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 여기가 다크웹에 있는 건라의 웹사이트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랑 협상 안 하면 무조건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얘네는. 여기 보시면은 두바이도 여기 있죠. 일본도 있고요. 여기 콜롬비아도 있죠. 얘네는 자기들이랑 협상 안 하면 일단 데이터를 올려요. 여기에다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 유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다만 조사 중이다라고 해요. 설마 여기 또 로그 없다고 해봐라. 아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로그 안 됩니다. 로그는 솔직히 저번에 애가 썼어.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로그 없다는 거 쓰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 조사 중이니까 유출 여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사안이긴 해요. 왜냐면 FGI 서울 보증은 조금 보증 회사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기다리면 됩니다. 단 로그는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